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부경대학교 차재 권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부산이 서울 분들은 시골이라고 여전히 부르더라고요. 시골에 묻혀가셔서 하는데 자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좀 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선거 전문가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기 지금 계신 토론자분들이 제가 정말 한국 정치학회에 아마 기라성 같은 선거 전문가들을 다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고, 저한테 사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토론하시는 분들한테 화두 정도 던지는 수준에서 하자. 왜냐하면 뭐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데이터 정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수준에서 발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문을 보시면 좀 한편에서는 한심하다, 어떻게 정치학자가 저 정도 발표문 내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화두 던지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킹을 안 하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합니다.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선거 결과 간단하게 분석합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신문 한 페이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간단한 결과들만 같이 공유하자는 수준에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의 어떤 결과와 의미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평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 수준에서 4.10 총선이 남긴 나름대로의 좀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쟁점 사항이죠. 쟁점 사항들을 조금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10 총선이 민주당이 안긴 정치적 과제가 뭐냐, 왜냐하면 왜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전국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주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은 정치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저는 그게 민심의 어떤 방향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으로 정치적 과제를 좀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갈까 합니다. 먼저 선거 결과는 뭐 제가 딸리 설명 안 하셔도 뭐 이런 결과인 건 알고, 이건 뭐 정성호 의원님은 되게 겸손한 태도로 이게 꼭 압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압승이고, 저같이 부산 불경 지역에서 항상 불경 선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불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한 10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들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것에 비하면 전국적인 선거 결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압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냉정히 뭐 어떤 의석수만 따지자면 21대 총선과 그닥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의석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 이래 찾아보기 어려운, 헌정사 이래 찾아보기 어려운 대이변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인 이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다른 선거들과 비교해봐도 아실 겁니다. 점점 대수가 돼 갈수록 빨간색의 크기들이 계속 세어가 줄어든다는 걸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이 선거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 민심의 큰 변화, 이게 뭔지를 조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불경 선거를 왜 굳이 뭐 그 많은 지역들 나눠고 해야 하냐, 뭐 습관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뭐 지나친 좀 애정도 있는 거고, 특히 또 불경 선거는 너무 저희들이 말하는 출구조사 결과와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일단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21대 총선 당시와 크게 의석수는 한 석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 불경 전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적어도 불경 지역에서는 참패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건 의석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보면 역대 의석수 기준에서 역대 총선들과 비교해 보면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또 파란색 일부가 좀 등장했다가 앞으로 가면 파란색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좀 유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주얼상으로 보면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이제 불경 지역의 어떤 선거 정치의 표심 방향은 대선과 지선에서 보이는 어떤 민심의 어떤 표심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보이는 표심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지선에서는 불경에서는 대개 이렇게 스웨이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대선에서 빨간색이 되었다가 확 파란색이 되었다가 지선에서도 빨간색이 되었다가 확 파란색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는데 총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은 적어도 2012년 이후에 나타나는 총선은 꾸준하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려오는 그리고 의석수를 늘어오는 게 아니고 득표율이나 득표수 기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석수만 가지고 불경 전체의 어떤 표심의 어떤 방향들을 속단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득표수와 득표율 기준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득표수와 득표율 기준에서 바라보자면 이렇게 저는 민주당의 약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불경에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진보 세력 전반적으로 조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총선 한두 번 정도 더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자의를 해보라고 충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불경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전국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압승을 한 건데 이 압승의 기본적인 승리 요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아서 저는 첫 번째 요인은 정권 심판론이 너무 뜨거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한울 박사님 같은 경우 동시 심판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선거 중간중간에도 야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등을 많이 날렸습니다만 결국 야당 심판은 정말 건더기도 찾아볼 수 없게 완벽한 여당에 대한 심판이 저는 완성된 선거였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정 그게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중간에 2월 정도에 굉장히 예컨대 공천과 관련한 많은 어떤 예컨대 여론의 프레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외화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들이 2월 말 이후 3월 초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되면서 단일 대우가 구축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이 마지막에 잘 정리되는 모습들 그 속에서 결국 공천의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 공천이 사람 바꾸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달랐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달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전국 총선 승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당원 민주주의로 일군 공정한 공정관리 제가 물음표를 왜 치냐면 공정하다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건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물음표로 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혁신 공천이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물갈이하는 공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특히 권리 당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선에서 현역들을 이겨내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효과, 컨벤션 효과들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마지막에는 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 총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저는 민주 진보 세력이 굉장히 대통합을 해내는 어떤 야권 연합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 이건 저는 이게 민주당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후에 사후 해석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만 저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승리의 한 포인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한테는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명백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심판 바람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유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물음표로 남겨놓습니다. 과연 이게 조국 혁신당의 심판 바람몰이가 정권 심판론을 가열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했냐? 물론 기여한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도무당청을 끌어내서 심판으로 동원하는 효과들이 정말 있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명백한 거는 불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명백하게 불경에서 조국혁신당의 바람몰이는 오히려 심리적 방어 기제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아니고는 예컨대 예컨대 거의 8대 10대 8 정도로 예상했던 그 결과들이 17대 1로 끝나는 결과들은 적어도 부산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그 경남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9석에서 10석까지도 바라봤던 그 판들이 거의 13대 3으로 꺼지는 이런 현상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심판 바람몰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게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버리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관심사인 불경 선거 왜 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개만 봅니다. 하나는 샤이 보수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샤이 보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저희들이 근데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의 어떤 선거제도의 어떤 이펙트를 조금 고정을 시키더라도 기존의 정당 리얼미터나 갤럽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의 어떤 추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대조적으로 보였던 85대 12.5라고 하는 이 의석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샤이 보수가 이 모든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도 큰 변화, 샤이 보수의 어떤 엄청난 파워가 확인됐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샤이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근데 불경 지역에서 중도 무당과 약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갖고 있는 정서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FGI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가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건데, 불경 선거 패배 요인을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저는 불경에서 적어도 1대1 구도에서 적어도 부산에서, 저는 이제 부산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1대1 구도에서 이기려면 동원되는 득표수가 97만 표 나와야 됩니다. 97만 표 안 나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10만 표 정도 적게 나온 겁니다. 그 10만 표는 어디서 끌어왔어야 되냐? 결국은 중도 무당의 심판 심리를 자극해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끌어들이지 못한 부분이죠. 만약에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10% 내외 부분에서 근데 보수 정당의 지지를 좀 잠식하는 그런 효과들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다대일 구도가 형성이 되었더라면 저는 83만에서 87만 표만 걸고 모았어도 된다고 봅니다만 안 되는 거죠. 이런 구도의 어떤 구도가 주고 있는 어떤 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게 제가 살고 있는 수영구에서 유동철 후보가 근데 정연호 후보한테 전 사실이죠. 이건 구도의 힘이 얼마나, 구도의 힘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영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41% 정도 받고 이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도의 어떤 구도가 2대1로 세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영구는 이랬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불경 선거 중에서 특히 저는 부산 선거를 예로 들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은데, 아직은 적어도 불경에서는 1대1 구도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힘든 구도는 여전하다. 이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도무당층이 심판 심리가 위축되었다. 저는 이게 조국혁신당의 효과였다고 보고, 일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친문이라고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그 효과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 중도무당층이 심판해보겠다는 심리를 좀 억제하는 효과, 이건 저는 좀 명백하게 드러난다. 향후에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데이터의 분석, 이런 것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선을 거치면서 제가 가졌던 10가지 좀 의문들, 이건 좀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의문들은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들이 꽤 많이 깨진 선거였다라는 부분이 이거죠. 저희들이 투표율이나 사전투표율 높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7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와야 이긴다라고 봤죠. 그런데 투표율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투표율이 부산은 통상 1.5%에서 2%포인트 정도 후행합니다. 전국 평균에.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 평균을 넘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넘어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투표율이 갖고 있는 어떤 환상들이 조금 깨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민주당 표가 가장 적게 나온 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갖고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21대 총선까지는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 실제로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습들이 보여왔는데 이번 총선은 완전히 거기에 거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강서구와 그다음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은 굉장히 되게 한 몇 퍼센트 포인트 안에 붙어가지고 최태경 후보가 떨어졌지만 거기에 보면 일광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에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라고 하는 신도시는 민주당이 가져왔지만 일광이라는 신도시는 엄청나게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강서에서도 변성환 후보가 굉장히 4년 동안 거의 2년 넘게 밭을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서는 에코델타 시티부터 시작해 명지 국제 신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가 그냥 공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변성환 후보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깨져버린 이 현상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청년이 근데 청년을 포함한 적어도 2030 세대가 민주당의 보루가 된다. 이건 이미 깨진 환상이지만 이번에도 그건 여전히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샤이보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이보수의 존재와 영향력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냐. 그게 정말 대개 박빙의 승부 상황에서 완전히 승부를 뒤집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권자 표심의 전체적인 큰 근육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논쟁적이긴 하지만 저는 진보청에 좀 더 유리한 어떤 표심의 진보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저는 50 세대 후반, 60 세대 초반의 어떤 변화들, 표심의 변화들,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4050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표심의 변화들, 앞으로 있을 그런 변화들이 도대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와야의 어떤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도무당청이 정권 심판에 정말 대거 참여했냐. 물론 전국 선거에서는 대거 참여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적어도 부울경 선거에서는 저는 중도무당청은 여전히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 이게 조금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도무당청의 동원 효과라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당 패배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갈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까지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한동훈이 생활할 가능성 그리고 생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만큼 유지해 갈 가능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지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고요. 그다음에 윤동영 비례대표제의 제도 효과 이건 명백하게 정말 나쁜 제도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이 제도를 그대로 둘 건가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내놓을 저는 청구서 이건 저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 청구서의 내용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저는 민주당한테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너무 스트레이트 포드하게 드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계력에 가까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92석을 야권에 몰아줬는데 이게 민주당에 정말 약이 되는 건가 독이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지선과 대선에서 나타나게 될 192석 그대 야권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의 생환 이건 저는 대단히 민주당한테는 대단히 아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픈 것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까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 공간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고민이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노선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야권연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성가신 부분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건가? 앞으로 지선에서 진보당이 요구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무려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저는 192석을 갖고 있지만 고민은 더 깊어지게 만드는 포인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런 의문 속에서 민주당이 남긴 정치적 과제들, 민심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 민심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뜨거운 구애를 하고 있는 게 이 표들을 통해서 보면 아실 겁니다. 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먼저 민생 문제의 해결 역량이 있는 정당이다. 이거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저는 국회의 입법 전략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감동을 어떻게 끌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92석 거대 야권이 주도하는 전국 운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고차원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야권 연합의 단일 대우의 유효 기간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냥 그대로 지선 대선까지 흘러갈 것인가 중간에서 한번 정리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나 혐오하는 괴물 같은 제도입니다. 이거 앞으로 그대로 두고 갈 건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국회발 개헌 논의. 이건 뭐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은 조금 그런 자꾸 자기가 뭔가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은 개헌까지 포함해서 그 개헌 아젠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갈 건가가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있는 MZ세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해서 우군화시킬 건가. 이건 앞으로 진보 표심의 어떤 진보하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고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굳건한 어떤 민심의 기반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논외로 저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갈 건가 아니면 개혁신당과는 선택적 동반자로 갈 건가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선택적으로 흡수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 이게 조금 함께 버무려져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민심을 반영하는 이제 좀 원구성 이걸 명백하게 좀 잘 해낼 필요가 22대 국회에는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거는 스마트한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92석 몰아줬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효능감인 겁니다. 내 표의 효능감을 요구할 겁니다. 그거는 민심이 갖고 있는 보내는 청구서라고 봅니다. 그 청구서에 저는 명백히 답하지 않으면 아마도 대선 지선 기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스마트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메저러블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만들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입법 전략. 그다음에 적절해야 되고 당연히 시간이 좀 제약된 형태로 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2만여 건 가까운 법률안들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 폐기되어 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뭔가 입법을 제안했으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는 생애 주기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입법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되게 아픈 게 저는 민주당이 175석으로 이겼지만 저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아꼈던 지역구들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졌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성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죠. 화성을 하나가 저는 굉장히 10석, 20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구일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략지역구에 대한 배임 분석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인다. 그 다음에는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수권 정당 체제 강화를 위해서
당내 경선을 좀 더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천을 좀 더 투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다음 특히 지역 인재를 좀 육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인재 육성 정책, 그다음에 민심을 적극 반영하는 당내 민주화라든지 책임 정치 구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패키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저는 다음 지선과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선과 대선과 총선을 좀 더 연계해서 생각하는 그런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에서 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총선의 과정이 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이 적어도 조직의 관점에서 선거를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